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건 아니죠. 네, 기자 홍사원입니다. 금요일 홍사원 쇼 홍쇼 시작하겠습니다. 금요일은 홍쇼 확장판입니다. 김용남 전 의원 그리고 신인규 변호사, 취재 편의점 장윤선 정치 전문 기자 세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제 일단 뭔가 찜찜하긴 하지만은 뭐 하여튼 뭐 나왔는데 나는 어제 보면서 판결문에서 의문의 일패는 찰스 1세 아닌가? 찰스 1세는 왜 참수형을 당한 거야 도대체? 똑같은 자격죄로. 그러니까 400년 만에 대한민국에서 소환돼가지고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대만 헌법도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네. 그렇게 지기현 재판장이 시간이 많나 다른 나라 헌법까지 찾아볼 정도로 그냥 우리 헌법만 봐도 되는 일인데 네. 뭐 해외 사례를 많이 찾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사보다는 세계사 쪽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아, 이제 굳이 거기까지. 한국 역사가 별로 없어. 이해가 안 되는 게 진짜 우리 헌법에 관련 규정이 명확히 나와 있거든. 근데 왜 그거는 전혀 언급도 안 하고 엉뚱한 뭐 고대 로마부터 전두환을 한 번도 얘기를 안 했을까? 그러니까. 전두환 얘기도 아니, 안 하고. 약간 모르겠어요. 저 판결문 아직 못 봤는데 아직 공개는 안 됐으니까. 1133쪽이나 네. 된다고 하잖아요. 제가 어제 판결 선고를 들으면서 느낀 거는 야 앞에 두 장은 틀린 게 없을 텐데 나머지는 좀 많이 틀렸다. 여러 군데 틀렸다. 아, 앞에 피고인 인적 사항하고 주문 정도만 틀리지 않았다. 한번 1100페이지 나오면은 네. 다 읽어보시고 한번 분석해 주시고.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역시 그거로 가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 이겁니다. 지기현 판사 정말 세상 물정 모르고 국민의 정서도 모르는 철딱선이 없는 그런 판결을 한 것입니다. 내란 청산의 핵심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확실한 단죄입니다. 내란의 티끌까지도 철저히 법정에 세워야 합니다. 조이대 사법부를 이대로 둘 수 없습니다. 자, 혹평을 했어요. 철딱서원이 없는 판결이다. 그리고 내란의 티끌까지도 철저히 법정에 세워야 하고 조이대 사법부 이대로 둘 수 없다. 먼저 어제 판결하고 오늘 정청래 민주당 대표 이 발언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어제 판결은 뭐 주문은 저 나름대로는 뭐 무기징역? 예측했던 네. 결과고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이제 다른 분들은 왜 사형이 아닌 무기냐 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어쨌든 나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법정형의 사형 또는 무기징역, 무기 근거 있는 거 중에 무기징역을 선택한 거니까 네. 엄격히 얘기하면 뭐 그 감형을 한 거가 아니거든요. 그 법정형 중에 예. 무기징역을 선택을 한 거죠. 근데 그 중간에 법리적으로나 사실 인정에 좀 문제가 많아 보여요. 그러니까 법리적으로는 대표적으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안 된다고 한 거, 실질적 형식적 요건을 못 갖췄더라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한 거는 이미 헌재나 다른 대법원 판례에도 반하는 것 같고 예. 동의하기 어려운 결정이고, 또 하나 사실 인정과 관련해서 범행의 동기 부분은 이건 뭐 완전히 피고인들의 주장을 그대로 다 받아준 그리고 범행 윤석열의 입장만 다 그대로 그렇죠. 받아준 것 같더라고요. 그 그래서- 부분은 조금 이따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네. 하고. 장 기자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뭐 서초동에서부터 모든 사람들이 이거는 역사의 길이 남을, 우리가 친일 그리고 군사 독재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그 후과를 12.3 비상계엄 내란으로 우리 대가 이렇게 치르고 있는 건데, 다음 때에 다시는 이런 일이 못 나오도록 예. 뭔가 역사의 확실한 단죄가 될 수 있을 만한 판결문이 나와야 된다라는 예. 이제 국민적 염원이 있었는데, 사실 그걸 깡그리 무시한 채 사실상 항소심에 가서 요러요러한 법리로 한번 다퉈보세요. 그러면 감형될 거예요라는 여지를 남겨둔 판결문이 아니냐. 물론 완전히 정반대해서 그 장도혁 대표는 해석을 하고 있지만 네. 다수 국민들이 보기에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왜냐하면 그동안 특검 수사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증거 자료들이 현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 다 눈 감았거든요.
했거든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적용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항소심에서 제대로 한번 세게 다퉈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양쪽에서 욕 먹는 것도 재주인데. 그러니까 양쪽에서 모두 욕먹고 양쪽을 다 고려하고 배려하다가 양쪽에서 다 욕먹고 있는. 그 사실 좀 그 궁금해요. 그리고 어차피 내가 양쪽에서 욕 먹을 거면은 네. 차라리 한쪽에 확실히 어차피 무기징역을 봐야는 그렇죠. 무기징역이나 사형이나 네. 확실히 해서 한쪽에 좀 하든가 아니면 확 무죄를 줘버리든가. 그럴 결심은 양쪽에서- 없죠. 예, 그거는 무섭죠. 근데 그게 약간 좀 판사들의 좀 고유한 특징 같은데 양쪽에서 욕을 먹을 때 오히려 자신이 좀 공정했다라고 인식을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 이상한 기계적 균형감이 아, 있어서 예. 아마 그런 것 같고요. 저는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그냥 펜 굴리기 판결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 문제 풀 때도 논증 과정도 맞고 답도 맞아야 되는데 답은 얼추 맞았는데 펜을 굴려가지고 그냥 번호 찍어서 맞춘 찍기. 느낌이라 그냥 찍기로 맞춘 느낌이고 전 상당히 좀 비겁한 부분들이 많았다. 아까 김용남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법 자제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쓰다 보니까 이게 과거의 그 통치행위를 인정하는 시기고 오늘 윤석열이가 얘기했던 뭐 구국의 결단 이제 이런 거랑 맥이 비슷해요. 그래서 생각이에요. 저는 그런 식으로 좀 도망가는 판결을 하면서 아예 판단 자체를 안 해버린 거는 너무 비겁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 서울중앙지방법원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판사들의 문제가 앞에 판결까지 놓고 본다면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명태균, 김영선 뭐 이쪽 판결에서도 뭐 공관위가 형식적으로 잘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문제 없다. 이런 것처럼 이번에도 뭐 노상원 수첩 같은 거 이게- 보기 싫은 건 그냥 안 봐버리고 네. 보고 싶은 것만 너무 취사 선택을 해서 결국에는 내란범들에게 유리한 결과를 좀 주려고 하는 논리적인 배경을 제공하는 이런 식의 판결문이어가지고 저는 이 정도로 그 엉성한 판결문을 쓸 거면은 뭐더러 1000페이지 넘게 이거를 주저리 찰세기까지 하면서 썼는지 한번 보고는 싶어요 판결문을. 예. 아니 아까 조금 전에 그 윤석열 얘기도 했지만 윤석열 그 오늘 페이스북에 그 입장문 같은 거 뭐 내긴 했더라고요. 네. 뭐 이 양반 얘기를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건 좀 그렇고 다만 요거 그 사법부 독립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항소를 통한 법적 다툼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깊은 회의가 든다. 뭐 광장의 재판에서 잠시 숨을 고르면서 모든 책임을 짊어지겠다. 이거 항소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면은? 아니 저거만 놓고 보면 그렇죠.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네. 진짜? 또 거짓말이야? 믿겠는데? 못 믿겠는데.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저거로만 보면은 해봤자 뭐 어차피 무기징역이면 난 만족한다. 잘못해서 상소했다가 사형 나오면 어떡해. 저거는 완전히 자기 부정인 게 뭐 네. 다른 사람이면은 모르겠어요. 근데 윤석열이는 저 말을 할 수가 없는 게 자기가 대통령일 때 임명한 사람이 조의대잖아요. 네. 조의대 체제에서 본인이 지금 재판을 받은 건데 뭐 공정성이 어떻고 뭐 신뢰가 어떻고 이 말하는 것 자체가 자기 부정이거든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윤석열만큼은 이 말을 할 자격이 없다. 전 그렇게 봅니다. 근데 어떻게 저렇게 끝까지 자기 편만 국민인 거잖아요. 네.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문제 제기했던 과반 이상의 국민들은 여전히 반국가죠. 전직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로 통합해서 대통합을 할 생각이 없는 위인이다. 그런 게 너무 확인이 되니까 최소한 그래도 본인이 무기징역 받았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완벽한 인정, 최소한의 인정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는 거잖아요. 일종의 무슨 정말 꼬마아이가 끝까지 자기 잘못 인정 안 하고 우기는 그런 것 같은 인상을 받으니까 진짜 참 저런 사람이 대통령 있다는 게 우리도 반성해야 된다. 국민들도 어쨌든 이런 생각. 항소하는지 안 하는지는 내가 꼭 지켜보려고. 그거는 다음 주 목요일까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저는 아마 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예. 참 보면 깔끔하지가 못해요. 그리고 저기다 그 얘기도 해서 오늘 페이스북에 요거까지는 좀 그 소개를 해드릴게요. 구국의 결단이었다고 했어. 그렇지만 이거 좌절돼서 국민께 사과드린다. 다만 이제 사법부가 이 계엄이 장기 집권할 의도가 아니었다는 거를 판단해줬다. 그건 그나마 다행이다. 요거는 사실 직위원 재판부가 요 부분을 좀 그렇죠. 빌미를 줬잖아요. 사실 좋죠. 좋지. 그렇죠. 네. 사실 범행 동기 부분에 있어서 어. 거의 윤석열 피고인 측 주장을 다 받았. 거의 다 받아준 준 거죠. 예. 네.
그러니까 다른 거나 떠나서 노상원 수첩이 뭐 조악하고 어쩌고 있던 장소도 이상하고 뭐 네. 글씨체, 뭐 지렁이 글씨, 뭐 예. 이런 등등의 얘기를 하면서 그 존재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형편없는 걸로 치부해 버렸잖아요. 예. 근데 사실 그 노상원 수첩 안에 써 있는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어마어마한 내용이고 사실 그 내란의 기획자로서 노상원이 과연 누구랑 공모해서 이런 수첩 내용에 담았는지 거기 보면 뭐 삼선 개헌 얘기도 있고 중국 뭐 러시아 뭐 선거제도 연구해야 된다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고 체포자 명단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그렇지, 있고 예. 사람을 죽이는 방법에 있어서 폭사 뭐 이런 것들도 다 이게 포함이 되어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삐뚤빼뚤한 글씨체로. 네. 어. 근데 그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사실은 노상원 수첩의 실체를 밝히는 게 내란 특검의 아주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였는데 노상원이 입을 잘 안 벌린다라는 이제 특검 주변의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끝내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 책임도 사실은 조은석 특검팀한테 있는 것이고 예.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재판부에서 지휘를 해서 특검의 요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좀 수사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오히려 공을 특검팀에 넘길 수도 있었는데 지규현 판사가 전혀 그런 역할을 제대로 된 재판 지휘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됐기 때문에 종국의 저 문제는 그냥 여기서 끝낼 게 아니라 특검도 항소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2차 특검에서 조금 더 힘을 내서 수사를 세게 해서 관련된 내용을 더 밝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저는 이게 윤석열 DNA는 역시 이제 안 바뀌는 거죠. 과거에 뭐 검찰에 있을 때 그 한동수 부장이 그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뭐 육사 갔으면 뭐 쿠데타 했을 한다. 거라는 네. 그 얘기. 그 실제로 했잖아. 육사는 안 나왔지만 그렇죠. 실제로 네. 쿠데타를 국사는커녕 군대도 안 간. 그러니까 총도 쏠 줄 아, 욕 모르는데. 나와 욕 나와. 아니, 근데 어쨌든 지금 X라고 그랬지 X. 근데 어쨌든 내란을 한 건 맞아요. 네. 했고요. 결국에는 그 오늘도 저 페이스북에 구국의 결단이라는 저 어, 단어가 딱 눈에 들어오잖아요. 이게 독재자들의 언어잖아요. 그러니까 전두환이 전두환이 쓰던 이 거예요. 다 구국의 결단을 그렇죠. 했고 이게 이제 과거에 뭐 법이론으로 찌면은 칼슈미트의 그 결단주의를 가지고 이제 하는 건데 네. 결국은 그 구국의 결단이 뭡니까? 야당을 척결하고 의사 처단하는 거잖아요. 다 싹 잡아 죽이라는 얘기거든요. 아니 싹 잡아들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어떻게 네. 구국의 결단입니까? 본인의 장기 집권을 위해서 상대파를 다 어떻게 보면 유혈혁명을 지금 하려고 자기가 친위 그렇지. 쿠데타를 꾸민 사람이기 때문에 네. 이 구국의 결단이란 말을 쓴다는 것 자체가 정말 좀 그러니까 끔찍한 구국의- 사람이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저 워딩에서 네. 나라를 구한다는 의미의 구국이 뭐예요? 반대파를 다 죽여버리는 거였잖아요. 실제 그 내란 국조 특위 때 국방부에서 보고한 게 18만 발의 그 실탄. 실탄이 불출됐던 기록이 확인이 된 거잖아요. 국방부 통해서. 그러면 실제 18만 발을 다 쐈다면 그날 밤에 국회대로나 국회의사당 안이나 어떻게 됐겠어요? 그날 전부 다 정말 피바다가 되는 거예요. 공포탄이라도 한 발만 누군가 쐈으면은 우발적으로. 정말 난리 났어요. 난리가 났죠. 진짜 그때부터는 이제 아비규환 상황이 그렇지. 되는 건데 그 구국의 결단을 성공한 쿠데타여야 되는데 성공하지 못한 것 때문에 반쪽의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사과한다 이런 주장을 그러니까 그런데 그 무기징역을 부분을 받고도 저렇게 정신 못 차리고 저런 소리를 한다는 게 저는 정말 우리 일반인들 물론 두 분은 법조인이지만 법조인들뿐만이 아니고 일반인들도 그렇게 상식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규현 재판장은 그 부분이 그런 거 아니고 장기적인 집권 목적 아니다.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킨 거는 목적이 뭐였냐면은 이렇게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거 한번 보시죠. 국회가 무리한 탄핵소추 시도, 일방적인 예산안 삭감 시도 등 대통령과 정부의 활동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점차 이러한 생각에 지나치게 집착해 적어도 2024년 12월 1일 무렵에 더는 참을 수 없다.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라고 결심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이 사건의 실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게 완전 윤석열의 논리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민주당이 폭고해서 내가 네, 그 네. 비상벨 울린 거다라는 그렇죠. 거잖아. 뭐 사실은 사후적으로 만들어낸 비상계엄 그렇죠. 핑계지 동기라고 그냥. 보입니다. 네. 사실 핑계를 낸 네, 거죠. 된 거죠 사후적으로. 그리고 저것뿐만 아니라 선관위에 군인을 보낸 거는 부정선거와 관련한 조사를 위해서 예. 보낸 거다. 그러니까 뭐 윤석열, 김용현 측의 주장을 다 받아준 거예요. 적어도 그러니까. 범행 동기 부분과 관련해서는. 네. 그게 사건의 실체라고 지금 부합한다고 말을 하는 근데 거잖아요.
저거는 아니 근데 이해할 수 없는 게 이게 내란의 대서사라는 게 있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지규현 판사가 얘기한 대로 정말 12월 1일 날 갑자기 그냥 이놈들을 이틀 만에 혼내줘야겠어. 욱하고 더는 내가 우발적으로. 참을 수가 없어. 우발적으로 욱해가지고 네.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그 국회를 제압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이틀 만에 군을 집어넣은 것, 요건 부정할 수 없는 전 세계가 목도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거는 빼박이어서 예. 요것만 빼고 나머지는 다 윤석열의 입장을 그냥 들어준 것에 다름 아니다라는 건데 실제 왜 그 용산으로 갔겠어요? 저 청와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그건 배경이 되는 거잖아요. 가서 무수히 많은 세월들을 군인들과 그 장군들과 맞지. 그 납보 관계를 형성을 하고 그리고 더 적극적인 것은 신원식 장관이 말을 안 들으니까 국방부 장관을 교체해 버렸잖아요. 예, 그런 다음에 김용현이 국방부 장관으로 온 다음에 실질적으로 노상원이라는 은퇴한 퇴역 저 장군을 그렇죠. 예. 정보사령관을 세워서 현역인 문상호 사령관과 붙여주고 그리고 문상호를 통해서 햄버거 회동 그 뭡니까 롯데리아 회동을 통해서 내란을 공모하고 예. 수첩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보면 이게 어떻게 갑자기 욱해서 우발적으로 하느냐 이거는 분명한 계획 속에서 실행된 내용이고 그 계획에 따라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실행했던 내용들도 있잖아요. 검토했던 내용들도 있고. 그렇죠. 예, 뭐 이를테면은 서울구치소 3,000명 수용 가능한지 알아봐라. 체포 명단 그 실제로 그 뭡니까 출국하지 못하도록 출국 금지와 관련된 것을 법무부 내부에서 검토하도록 했고 뭐 이런 우리 모든 국민들이 아니, 그 알고 전에 있는 내용들을 군인들하고 사령관들하고 그렇죠. 5차례 일단 모의를 했잖아요. 예, 꼼꼼하게. 네. 계란말이하고 무슨 베이컨 먹으면서 했다고 김치찌개인지. 5차례. 예. 아니 그건 근데 뭐야 그러면? 윤석열이가 술 먹고 그것도 사실로 확인은 안 된다고 주장했어요. 윤석열이 술 먹고 욱하면서 경로를 잘하는 성격인 건 맞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저 내란까지도 즉흥적으로 갔다라고 보기에는 말이 안 맞죠. 지금 지기현 재판장의 저 주장도 논거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에 반박을 좀 해보자면 아니 최소한 대한민국에서 군을 움직이는데 군이 즉흥적으로 움직여집니까? 대한민국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기획을 꼼꼼하게 했을 뿐 윤석열이 무능한 건 맞아요. 근데 기획을 꼼꼼하게 했던 부분은 사실로 이미 다 보이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줄탄핵 이야기를 하는데 줄탄핵으로 가려면은요 윤석열이 국회에 시정연설하러도 안 오고 네. 줄 거부권 쓰고 완전히 지 멋대로 했던 거를 먼저 지적을 해야 되는데 그 앞부분은 쏙 빼가지고 줄탄핵 그러니까 윤석열의 논리만 그대로 지금 받아주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윤석열이 그동안에 권력기관 사유화한 거 심지어 공당까지도 사유화를 했는데 그랬죠. 이런 것들을 지금 지기현 재판장은 안 보이거나 안 보겠다는 의지거든요. 뉴스도 안 보나 봐. 그러니까 즉흥적이라는 식으로 윤석열 논리를 다 받아주는 건데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아니 윤석열이 그동안 한 것들이 있고 네. 김건희랑 V제로를 한 맥락에서 보면 이건 너무나도 꼼꼼히 기획이 돼가지고 장기 집권을 꿈꾸면서 뭐 V제로 통일 대통령 얘기까지 나오는 건데 삼선 개헌이 나오잖아요. 네. 노상원 수첩에. 근데 이거를 지금 지기현 재판장은 난 절대 몰라 절대 안 보여 라고 애써 지금 모른 척 하니까 이렇게 즉흥적 계엄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윤석열에게 굉장히 친화적인 지금 논리를 뗄감을 대주고 있는 거죠 사실. 근데 저는 이런 주장들을 왜 할까? 결국에는 네. 자신 비겁한 거예요. 신 변호사님 말씀대로. 그래서 여기서 무기징역 또는 사형 선고하지 않으면 여론 재판에서 본인이 하여간 상당히 이제 네. 뭐 지금까지 입은 타격보다 더 큰 타격을 입을 것 같으니까 무기징역은 하되 내용상으로 다툼의 여지들을 상당히 많이 열어서 항소심의 문을 열어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까 말씀하신 그럼 대로 그게 항소심을 갖다 위한 포석이다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럴 수 그렇지 있어요. 않고서야 네. 이런 말도 안 네. 되는 주장들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저는 그냥 장동혁을 위한 뗄감 같아요. 장동혁? 정치적으로 네. 공방 삼기 좋잖아요. 왜냐하면 이 판결문을 가지고 네. 아이 뭐 계엄의 동기가 뭐 민주당 탓도 있고 그래서 오늘 윤석열만 나쁜 건 아니야. 서로 물타기 가능하도록 지금 논리 제공을 한 거기 때문에 물론 항소심에 쓰일 부분도 생각을 했을 수 있고 지금 현재 단계에서도 이 소위 말하는 윤어게인 세력들의 이 정치적 이 논쟁에 뗄감과 기름을 부은 것과 유사한 것이죠. 노상원 수첩 어쨌든 요 부분도 나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없다고 지금 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이유로 일단 너무 꼬불꼬불 썼다. 필기체가 이게 뭔가 정식 문서 같이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작성 시기를 알 수도 없고 내용이 조악하다.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의미가 없다는 게 수사해본 검사 입장에서 말이 됩니까? 저거는 안 맞죠. 우리 그러니까 취재 기자들도 저런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근데 보관 장소가 왜 쓰레기통 중요한 뒤지고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얼마나 그렇죠. 중요한 건데. 네. 그리고
작성 시기를 알 수 없다. 물론 어떤 그 업무 일지 같으면 연월일을 이렇게 쓰죠. 예. 근데 저거는 업무 일지가 아니고 본인의 계획을 본인의 그 수첩에다가 정리해 놓은 거잖아요. 예. 그 내용을 보면 대충 작성 시기는 추정할 수 그렇지. 있어요. 예, 그리고 정확한 몇 월 며칠 날 작성했는지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아무 상관없거든 그거. 그리고 아니 글씨로 원래 저렇게 쓰는 거 어떡하라고 글씨체가 저런 거를. 그러니까 정 타이핑을 한 것만 저게 어떤 증거가 되지. 그러니까 그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나 저 타이핑한 처음 봤어. 거보다 혼자 수기로 네. 적은 게 증거 가치는 더 있는 경우가 많죠. 예, 예. 그래서 저게 법률적으로 증거 능력 자체를 배척한 건지, 그러니까 이거는 증거를 쓸 수 없어 이렇게 판단을 한 건지, 아니면 증거 능력은 있는데 이른바 증명력, 이거는 뭐 어떠한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야. 뭐 이제 법률적으로는 약간 구별할 수 있는데 둘 중에 어느 쪽인지는 명확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제 말로 이렇게 선고할 증거로서의 때 가치가 보면 없다는 식으로 말했는데. 그러니까 증명력이 없다는 취지로도 해석할 수 있고 증거 능력을 배척한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증거 능력 배척이라면 말이 안 되고, 그거는 노상원이 아닌 제3자가 뭐 가피를 했다든지 조작을 했다고 하면 모르겠으나 노상원 본인 스스로 작성한 게 인정되는 한 증거 능력은 있다고 봐야 되고, 증거로서의 가치 내지는 증명력은 저거보다 더 확실한 게 뭐가 있을까? 오히려 공문서 형태로 작성할 때는 본인의 진심이 아닌 내용을 충분히 담죠. 그럴 수 있지. 남한테 보여줄 그렇지. 거는 그러네. 그렇게 예. 하죠. 하지만 예. 자기 혼자만 보고 계획을 짤 때는 그게 더 가치가 있는 거지. 거꾸로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요, 팀 윤석열의 문제점이 뭐냐면, 그때 한동훈 장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웅래 의원 얘기할 때 부스럭거리는 소리만 가지고도 그냥 유죄라고 그냥 우기잖아요. 근데 자기들은 심지어 녹취 윤석열 육성이 나와도 못 본 척하고, 그러니까. 저 글씨 나와도 가치가 없다 그러고, 그러니까 완전히 기준을 딴판으로 잡고 하니까 이게 정말 정상적인 토론이 어려운 집단들 아닌가. 아니 근데 저는 노상원 수첩은 그 수첩의 작성 시기, 필기 형태, 내용, 보관 장소 뭐 이런 걸로 중요한 사안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나와 있는 실제로 적혀 있는 내용. 그 내용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보면 장기집권 구상이 나오고, 그리고 비상입법기구를 만들어서 국회를 무력화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제2수사단도 만들었고. 제2수사단도 만들어야 되고, 네. 뭐 이런 뭐 체포자 명단에 대한 구체적인 정치인들 이름도 다 거명되고, 뭐 거기에 뭐 여러 사람들, 차범근 선수 뭐 이런 사람들도 등 나오긴 합니다만, 그런 걸 종합해 볼 때 이 내용에 대한 엄중함을 가지고 재판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형식에 집착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 내용이 조악하고 보관하고 있던 장소, 보관 방법 이런 것에 비춰 보더라도 중요한 사항이 담겨 있는 수첩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렇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검사가 제출한 이 노상원 수첩이라는 것의 증명력이 뭐 별로 이거 그냥 끄적끄적한 뭐 개인 수기 아니야? 뭐 이런 정도로 판단한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가지고 실제로 실행하려고 만났잖아요. 현역 정보사의 그 김용군 롯데리아로 등. 불러들였지. 그렇죠. 그게 CCTV에 다 찍혀서 그렇습니다. 공개가 됐잖아요. 예. 그런데 심지어 이제 김용군 같은 경우 이번에 무죄를 또 주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등등을 살펴보면 저는 그 어제 있었던 지규현 판사는 애써 이거를 내란을 굉장히 엄중하고 심각하고 대한민국 역사에서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되는 엄중한 역사적 사건으로 본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한 정치 행위, 예. 그냥 별것 아닌 무슨 해프닝 이런 것처럼 취급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그냥 유야무야 되기를 바래서 이렇게 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 판결문에는 지겸 재판장도 노상원이 김용현과 함께 계엄 계획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인물이라고 적시는 해놨어요. 네. 그래서 롯데리아에서 이렇게 뭐 그 정보사 간부들도 불러서 회의하고 논의하고 너는 어떻게 하고 그랬는데 그 수천만큼은 이게 삐뚤빼뚤 썼고 뭐 이게 장소를 갖다 집안에서 무슨 그 아기보살집에 보관하고 그래갖고 이거는 중요한 문서라면 이렇게 보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증거로서 가치가 없다. 이건 중요하지 않다. 이게 어떻게 성립되냐 이거지. 기자들도 그러니까 우리 장 기자 잘 알겠지만 예. 청사나 이런 데서
처음에 훈련 받는 게 쓰레기통 뒤지는 거거든. 뒤지는 거. 거기서- 귀대기하고. 귀대기하고. 그런 게 얼마나 중요한 증거물인데. 그렇습니다. 취재의 증거물. 아니 그리고 노상원이라는 사람이 그냥 동사무소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정보사령관 출신이에요. 그렇죠. 정보사령관. 네. 그러니까 정보를 다루고 암호로 뭔가 공작을 하고 뭐 대북 공작하고 이런 사람이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의 수첩에 담겨 있는 그런 내용들을 그냥 별거 아닌 걸로 조악한 내용이야. 이거 뭐 인정할 수 없어. 이렇게 보는 게 과연 맞았냐. 애써 눈 감고 이거는 했다가는 큰일 나. 그러니까 감춰줘. 이렇게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지기현 됩니다. 판사한테 한번 묻고 싶어요. 그럼 어디다가 보관하면은 중요하게 해가지고 인정을 해줄 거예요. 뭐 어디다? 보관 장소. 뭐 네. 서랍? 뭐 아니면 뭐 어디 금고? 냉장고, 냉장고. 금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 전에 명태균 사건에서도 뭐 물어볼 계약 거 많아 사실. 아 그러니까 뭐 계약서 안 쓰면은 무죄 뭐 이런 무죄고. 식의 지금 논리랑 그러니까. 되게 비슷해 보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그냥 내란범들 오히려 좀 봐주기 위한 그런 논리들을 그대로 받아주는 거니까 이런 궤변이 자꾸 나오는 것 같아요. 나 또 물어보고 싶은 게 물어보고 싶으시- 나이가 몇 살이면 사형 선고 받느냐. 고령의 기준, 고령의 내란과 기준. 관련해서. 고령의 65살에서 내란 일으켰으면 무기징역인데. 58세는 그럼 어떻습니까? 어. 고령이 아니라 64세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아, 그러니까 그 감경 사유, 이 형량도 좀 짚어보면은 감경 사유로다 그걸 댔잖아요. 그러니까 뭐 치밀하게 계획 세우지 않았고 물리력 폭력 행사하지 않았고 대부분 계획 실패했고 비교적 고령이다. 아 이게 참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공무원이니까 깎아줘야 돼. 그러니까. 그렇지 평생을 공무원으로 원래 뭐 더 가중해야 될 것 같은. 가중처벌해야죠. 가중해야지. 예. 전직 그 검찰총장의 대통령까지 한 사람이 결국에는 수괴가 되어서 국민에게 총뿌리를 겨눈 사람인 거잖아요. 네. 그리고 필요하면 내가 2번, 3번 더 계엄할 수 있으니까 더 병력을 투입해서 싹 다 잡아들이라 4명이 1명씩 끌고 나와라 이런 지시를 했던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 눈을 감아버린 거니까 도무지 납득할 수가 아니, 없어요. 그런 부분의 진술이나 증언은 다 무시하고 네. 폭력 직접적인 물리력이나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네. 행사하지 않은 거는 군인들이고 그렇습니다. 지시는 윤석열이 한 거잖아요. 거죠. 예. 그렇죠. 아니 그걸 그게 어떻게 아니 어떻게 판사를 할 수가 있지? 곽종근 사령관이 그랬잖아요. 그 지시는 제가 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뭐 이런 것도 네. 하고 저는 곽종근 사령관의 그 얘기가 굉장히 귀에 많이 남는데 이를테면 그 질서 잡기 위해서 군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거지 예. 뭐 특별한 뜻이 없었다라고 하니까 아니 질서 잡는데 군복 입은 군인을 왜 집어넣습니까? 경찰이 가면 되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그때 무슨 소란이 있었다고 소란이 있어 아무 소란이 없는데 자기들이 그 밤에 셀프 군인들이 들어가니까 소란이 일어날 거 아니야. 맞아요. 셀프 맞아요. 소란이. 예. 정말 납득할 수 없는. 아이고. 아니 그래서 저거로만 보면은 지기현 재판자의 저 감경 사유나 어쨌든 이 문제 인식으로 보면은 형량이 무기징역이 나온 건 전 기적이라고 봐요. 그렇지 않아요? 나 처음에 맞아요. 쭉 읽어볼 때 앞부분에 들어갔더니 야 이거 진짜 20년 나오겠는데? 아니 저는 중간에 뭐 중간중간에 얘기를 하는데 뭐야 그러면 내란은 무죄고 직권남용만 유죄 저도 그런 줄 선고하겠다는 알았어요. 거야? 예. 그런 취지로도 들렸어요. 들렸어요, 중간에. 그 목적 얘기할 때 저도 그 네. 비슷하게 느꼈고. 그래서 뭐야 그랬는데 뭐 하여튼 제가 딱 그랬잖아요. 1133페이지의 판결문 중에 앞에 두 장만 안 틀렸다니까. 앞에 두 장. 피고인 인적 사항하고 딱 주문. 설마 그런 건 아니겠죠? 천장으로 만들어줘. 그 챗GPT에 그러니까 대만 사례 구하고 해외 사례 알려줘. 뭐 이런 거 아니겠죠? 찰스 그래서 들어간 거 아니에요? 들어갔고. 앞번이 찰스 1세잖아요. 네. 그 그러니까 앞번. 의문의 일패였어. 전두환을 예를 들면 몰라도 왜 굳이 아니 찰스 일패를 그러니까 갖다 붙였을까? 국내에도 이렇게 많은 우리가 비상계엄 이번이 한 번이 아닌데 그 사례를 비추어서 써도 될 판에 정말 억측이 많았던 게 앞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 이 비상계엄을 무위로 만든 건 군인과 경찰들의 소극적인 그렇죠. 개입이었던 거잖아요. 저는 이진관 판사가 그 얘기하면서 울컥했던 장면 아직도 정말 그 기억에 남는데 모든 국민들이 기억하고 있는 알고 있는 것들을 다 배반해 버리고 어디서 찰성 1세를 데려다가 황당무계한 주장을 하고 있으니 저 사람은 어느 나라 판사인가 재판관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울컥하는 거 그거 한번 좀 그 준비돼 있는 건가요? 그거 한번 더 들어볼까요?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 자체는 몇 시간 만에 종료되긴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무엇보다도 무장한 계엄군의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이러한 국민의 저항을 바탕으로 신속히 국회에 진입하여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한 일부 정치인들의 노력, 대한민국 역사에 있었던 내란의 암울한 기억을 상기하면서 위법한 지시와 명령에 저항하거나 혹은 어쩔 수 없이 이를 따르더라도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인과 경찰 공무원의 행동에 의한 것입니다. 결코 12.3 내란 가담자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윤석열이 자제한 게 아니라고요. 저 부분이 지금 지기현과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기현은 이제 그 내란범들이 자제했다라는 거고 이진관 재판장은 국민이 저항했고 이제 군경의 소극적인 업무 그렇습니다. 지시로 이제 된 것인데 네. 결국 이번에 지금 빛의 혁명 노벨 평화상 후보로도 국민들이 지금 그러니까. 올라가고 있는데 네. 이걸 지기현 재판장은 모릅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엉뚱한 지금 해석으로 이 사실관계를 약간 이거는 좀 왜곡 조작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실관계를 지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기현 판사의 판단도 이제 내란범들이 자제했다기보다는 내란범들이 많이 멍청했다라는 판단이에요. 치밀한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 뭐 그래서 그 윤석열 피고인의 최후 진술과도 맥을 같이 해요. 아주 나 치밀하지 같은 못했다라고 바보가 어떻게 내란을 하냐. 그거하고 상통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 나 같은 바보 그 표정 보셨어요? 그게 그러니까 특검이 사형 구형할 때하고 완전히 극명하게 다르잖아요. 그 우리가 그 양쪽 그때 하고 좀 준비 그 비교를 해봤었거든 한번. 이번에는 완전히 경직돼 있는 표정이잖아. 그거 한번 좀 보면은 저게 사형 1월 13일 날 사형 구형 받을 때 저 때는 픽픽하고 웃고 저 때는 아무래도 자신이 뭔가 믿는 구석이 있었던 것 같은데 공소기각이나 무죄 나올 가능성이 기대를 많이 했었던 거 아닌가. 근데 어제는 지겨를 마지막 믿고 있었구나. 편에는 마지막에 주문 읽을 때는 좀 심각하네. 현타가 왔지. 네. 현타가 왔지. 멘붕이 왔나 보네. 멘붕. 그러니까 오늘 입장문도 그 항소 안 하겠다 이럴 바에는 뭐 이걸 재판이라고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변호인들 통해서. 그거 보니까는 현타가 지금 온 것 같아 이제. 그럼 저 사람은 현타가 왔는데 그 내외 중에 이제 김건희도 저 독방에서 다 텔레비전 있다면서요. 네, 다 봤겠죠. 봤을 거 아니야. 네. 김건희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나 그것 좀 궁금하던데 좀 추려 보면은. 제가 보기엔 김건희는 네. 윤석열 피고인에 대해서는 네가 바보짓 했으니까 싸다. 그래도 자업자득 같은. 그래서 쌤통이다 했을라나? 아니 그러니까 네. 저건 뭐 이렇게 지가 지 무덤 팠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나는 이제 잘 돼야 되는 거지. 뭐그 생각만 할 것 같은데요. 나는 지금 하나 1년 8개월 받았는데 재판이 2개가 더 있잖아요. 현재까지. 그렇죠. 그 2개를 잘 넘겨야 될 텐데 뭐 두 개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앞으로 더 생길 수 예. 있죠. 근데 특검에서 또. 예. 지금 상황에서는 김건희 입장에서 윤석열은 완전히 버리는 패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윤석열도 그럼 김건희를 버렸을까 그러면은? 나 같은 바보가 그거를 뭐 나 안 버렸을 것 같아. 거기는 그럴 수도 매달리겠죠. 있겠죠. 수뇌부로. 매달리겠죠. 아. 건이가 나를 살려줄 거야. 그러니까 이런 아직도 생각할 수도 그런 있겠죠. 부분에 대한 그 기대는 의지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 얘기 싶은데. 있었잖아요. 뭐 빨리 김건희 씨가 빨리 감옥에서 나가서 상황을 수습하고 자기를 그래야지. 꺼내야 된다. 진짜 모질이야. 그러면은. 자, 그럼 이게 어쨌든 항소심 2심은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가 맞잖아요. 지금 1심에서 지금 저게 무기징역 나오고 판결문이 저렇게 좀 찜찜하게 나온 거로 봐서 대폭 감형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들이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근데 뭐 감형에 대한 부분은 저는 사실 이제 항소심에서는 지금 중요한 게 내란과 관련된 지금 판단들이 좀 이렇게 논리 구성이 좀 차이가 조금씩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진관, 류경진 이 두 판사들은 뭐 크게 그렇게 논증하면서 문제는 안 일으켰는데 지기현의 그 사법자재론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통일적으로 좀 법리를 구성할 필요가 있어서 법리는 한번 손을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양형의 문제인데 양형의 가장 큰 문제가 이상민 장관이 7년인데 그 밑에 지시를 받은 경찰청장이나 서울청장은 12년, 10년이 나와 있어요. 그러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네. 체계가 안 맞아요. 그렇기 그렇지. 때문에 이거는 좀 단일한 조정이 재판부에서 돼야지. 네. 조정을 해서 이걸 하향 평준화할 수는 없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한덕수의 23년과 지금
조지호 청장이 받은 12년 그 사이 언저리로 장관급들은 좀 가지 않을까. 그래서 예를 들면 박성재나 이상민 이런 사람들이 아마 그 20년 언저리에서 좀 형이 조율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조정은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저는 2차 특검 뭐 다음 주부터 특검보들 해서 170일간의 수사를 시작을 할 걸로 보이는데요. 전 2차 특검이 추가 기소를 어떤 걸 어떻게 할지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궁금해하는 내용들 보면 그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박성재 장관과 관련된 거 수사 미진한 부분들 예. 굉장히 많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당시 사법부 무슨 회의 없었다라고 대법원? 예. 네. 대법원에 관련해서 이제 법원행정처가 입장도 밝히고 있긴 합니다만 제대로 된 수사를 해본 적이 없어요. 네. 그리고 또 대통령실 비서실 있지 않습니까? 뭐 정진석 비서실장을 포함해서 관련해서도 제대로 된 수사가 안 되어 있어요. 특히 김태호 안보실 1차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HID 부대에 방문했는데 그 누구죠? 윤건영 의원 8년 청와대에 있었지만 안보실 사람들이 HID 부대 방문 이런 건 상상도 하기 어려운 일인데 거길 갔다라는 것 자체가 어떠한 모의가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가설이 있다. 그런 부분도 들여다봐야 되는 거. 특히 이제 외환유치죄와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사를 더 해서 많은 부분이 그 증거인멸이 됐다 하더라도 예. 저는 특검에 추가 기소를 해서 좀 더 엄중하게 항소심 재판부가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싶습니다. 거기 빠져 있죠. 안가 사인방 회동, 그쵸. 4+1 회동. 거기도 이제 좀 더 그렇죠. 들여다봐야 될 거예요. 예. 일단 내란죄의 성립과 관련해서는 뒤집어질 가능성이 거의 제로라고 그렇습니다.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뭐 내란이 아니다 뭐 이런 주장. 그거는 거의 법률적으로는 불가능한 판단이고 그래서 항소심에서 내란 수계나 김용현 피고인 정도의 형량이 대폭 깎일 가능성은 저는 매우 적다. 그거는 다만 일반 이적죄나 이런 거는 병합하기가 스케줄상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래요? 네. 왜 아니 지금 1심이 아직 그렇죠. 시작도 안 했어요. 일반 이적죄 1심 끝나야 항소심에서 병합이 되는데 예. 항소심에서 그럼 마냥 기다려줘야 되거든. 내란 사건 선고를 미루면서 마냥 기다려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란 전담 재판부로 구성되는 서울 고등법원에서 좀 앞서 얘기한 대로 이 피고인별로 편차가 너무 커서 이거를 키 맞추기를 좀 해야 되고 다만 내란 수계나 사실상의 주범급인 김용현 피고인과 관련해서는 특히 범행 동기 부분과 관련해서 특검이 항소를 할 거고 사실 인정이 얼마나 바뀌느냐. 근데 형량에 있어서는 저는 깎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요. 올라갈 가능성은. 사형으로. 어. 근데 뭐 집행도 안 하는 사형은 솔직히 아이, 그래도 그거는 이게 역사적으로 남겨야 되지. 남기는 상징적으로. 그래야만이 다시는 이런 네. 또 그 안 나오지. 그렇죠. 그런 예. 애들이. 예. 아니 근데 사형이나 무기징역이나 똑같은데. 아니 근데 아니야, 이제 그건 그래도 전두환에 달라. 대한 1심은 사형이 선고됐잖아요. 네. 근데 이번엔 1심 무기가 나왔기 때문에 맞아요.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위로부터의 내란은 질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음. 국민 배신에 대한 부분까지도 책임을 물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도 2심에서 항소심에서 둘 다 항소를 한다면은 뭐 사형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는데 근데 실질적 효과는 똑같죠 사실은. 근데 역사적 그렇죠. 의미는 있다고 네. 봅니다. 그렇죠. 예. 자. 역사의 기록으로 무기징역으로 남기느냐 그건 차이가 있죠. 분명한 그 위로부터의 이 친위 쿠데타에 대한 역사를 대한민국 사법부가 어떻게 정리하느냐 이 되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거를 무기징역으로 정리하고 그다음에 감경해준다 이렇게 되면 우리도 한번 해볼까라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리고 그런 거 그게 있어요. 반드시 못하게. 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형량도 윤석열이 수괴니까 사형으로 올라가야 나머지 사람들도 이 공간 자체가 그렇죠. 좀 달라지는 면도 예. 있어서 전 충분히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내란에 관련된 사면 금지하는 법안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어제 서초동 그 집회에 나오신 분들도 굉장히 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겸 판사 같은 경우에는 이 선고 전에도 말했죠. 인생은 타이밍인데 어쩌면 마지막 기회였었는데
왜 양쪽에서 욕 먹는 그 선택을 했을까? 어차피 시작부터 엇박자로 나갔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걸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반전의 아니 근데 반전의 기회가 기회가 있었는데. 있었는데. 어제 선고하는 거 안타깝네. 보니까 진짜 독특하긴 독특해. 그리고 선고를 판결 다른 판사들은 통을 쭉 읽었잖아. 애드립으로 하더라고요 보니까. 어? 진짜 원고를 안 보고 독특해요. 판결을 안 보고. 예. 그 앞건이 찰스 1세였고 전 대만 헌법이 더 대만 일본 얘기도 아니 하고. 그거 찾을 시간에 재판이나 좀 빨리 아니 우리 헌법에 근거가 있는데 아니, 왜 엉뚱한 남의 나라 데서. 헌법 찾고 있냐고. 나는 어제 대만어 법 나올 때 그게 무슨 법률 용어인 줄 알았어. 그 대만은 아닌 줄 알았어. 아니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대만 헌법하고. 아이고. 왕정 국가 얘기도 들고 막. 예. 다음은 이제 양당 반응 한번 좀 물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이겁니다. 자 인생은 타이밍인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또 타이밍을 놓치는 것 같아요. 어제 아니고 오늘 입장을 냈는데 이것도 한번 좀 들어보시죠. 아. 확신이 없는 판결은 양심의 떨림이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저는 판결문 곳곳에서 발견되는 논리적 허점들이 취기현 판사가 남겨놓은 마지막 양심의 흔적들이라고 믿습니다. 아직 1심 판결입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 왜 윤호개인을 뭐 놓지를 못하는 걸까? 나 아니 뭐 너무 진짜 당연하죠. 답답하네. 예. 이 뿌리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이 당선된 배경이 실제로 그 윤 어게인 세력과 맞닿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과거는 그렇더라도 네. 앞으로 나가려면은 네. 그 세력과 끊어야 된다는 걸 우리 다 알고 있는데 나는 뭐 장동혁 대표가 어떻게 가든 뭐 내가 상관할 건 아니지만은 네. 답답해서 그래 정말로 좀. 아니 근데 어. 지금은 자꾸 윤 어게인 내지는 전륜을 하라고 주장하는데 저는 그 주장이 잘못됐다고 봐요. 장동혁 대표 본인이 윤 어게인 세력인데 뭐 어떻게 자기를 어떻게 잘라내? 자기 몸을 반토막 내요. 아니, 처음에는 아니었잖아. 처음에는 그 국회 본회의장에서 그 그러니까. 개헌 해제 의결도 하고 그랬었어. 예. 아이 적어도 당 대표 당선되기 전부터는 윤 어게인화 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냥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김민수, 김재원 뭐 여러 사람 국힘 지도부 자체가 윤 어게인이에요. 근데 어떻게 절연하라고 요구할 수가 있냐고. 그 사람들이 윤 어게인인데. 그리고 너무 가혹한 요구인 게 대통령과의 오찬도 스스로 못 가고 가고 싶어도 의사 번복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위치인데 절연을 하라는 거는 장동혁 죽으란 얘기랑 똑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못 할 겁니다. 그거는. 자기 정치적인 기반이기 때문에. 네. 그럼 윤호개인 계속하면은 안 죽어요 그러면은? 아니 그래도 이제 약간은 연명되죠. 그러다 PK 죽는 중심으로. 거지. 그러다 진짜 죽는 거지. 그러니까 조금 연명하다가. 그러니까 뭐 대중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그 역할과 사명보다는 그 극우의 어떤 중심, 극우의 본산 요거라도 붙들고 가야 자기 연명이 가능한 상황인 거죠. 그리고 실제로 서정욱 변호사가 그런 얘기했어요. 절대로 못 끊는다 윤어게인 세력하고 끊는 순간 그 사람들이 장동혁을 끌어낼 거다.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의 운명은 맞닿아 있다 윤어게인과. 그래서 못 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못 한다. 물론 그 일종의 이제 장동혁 대표 주변에 여러 의견 그룹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다리를 건넜기 때문에 배는 불살르는 게 맞다. 그런 얘기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얘기는 안 듣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미 장동혁 대표는 멀리 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소위 얘기하는 그 내란숙의 윤석열에 대해서 사형이냐 뭐 그 무죄냐 뭐 이런 걸 다툴 때 무죄라고 믿는 18%의 국민들, 예. 그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상당히 협의화된 세력들만 가지고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조건과 상황이 됐고 결국 지방선거 대패할 거예요. 그래도 이 자리를 지위를 온전시키면서 본인의 세력을 구축해서 이걸로 대선 간다 이런 생각할 텐데 엄하기 짝이 없지만 그거 말고는 자기 길이 없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럼 장윤성 기자는 그쪽 국민의힘 취재 많이 했으니까 네. 장동혁 대표는 그럼 이번 지선에 지방선거에서 대패할 거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사람이라면 알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예. 자신에게 지방선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 뭐 당명이 뭐가 될지는 모르겠 자유공화당 뭐 이렇게 얘기도 나온다는데 새롭게 설립되는 그 정당의 주인 적자가 누구냐 나다 이거를 그 각인시키고 그 세력들을 모아서 정치를 하겠죠. 그러나 결국은 그는 그냥 황교안 시즌 2에 불과할 거고 국민들의 선택을 못 받는 정치인이 생존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저는 이렇게 사라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리고 당내 세력 분포라는 측면에서도 오늘 장동혁 대표의 기자회견은 당연히 예상됐던 것이 자 생각을 해보세요. 자 지금 윤석열 내란 잘못한 거다 이제 끊어낸다라고 기자회견을 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뭐 고성국, 전환길 비롯해서 사실상 지금도 국민의힘 현역 의원 중에 대다수를 차지하는 친윤 쪽의 공격이 막 시작될 텐데 그러면 그렇다고 친한계 쪽에 붙을 수 있어요 지금? 안 돼. 어차피 양쪽에서 또 불가능해 그거는. 지변하고 똑같은 운명이네. 어차피 안 돼요. 이제는 친한계하고는 이제 너 죽고 나 살자로 이미 한참 갔기 때문에 거기하고는 불구대천의 원수가 이미 된 것이고 그렇지, 예. 여기서 장동혁 대표가 전륜을 하는 순간에 본인의 지지 기반이 하나도 안 남는 거예요. 그거 못하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더 심각한 게 TK도 지금 사실은 전륜하자는 TK가 있고 또 그래도 윤어게인 가는 TK가 있어서 거기도 분화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오늘 송원석 원내대표는 그래도 입장이 좀 달리 나오는 이유가 어제 나왔지 어제 직후에 나왔어요. 그렇죠. 뭐 어제. 스포하고 뭐 말이라도 좀 맞춰야 되는데 둘이. 네, 둘이 지금 입장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윤어게인 쪽하고 지금 장동혁은 윤어게인이고 송원석 원내대표는 좀 지금 전륜을 좀 얘기를 하는 이제 거거든요. 선을 긋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지금 장동혁 대표도 고립되어 있다는 거예요. 국민의힘 안에서도 아무도 말을 안 들으니까 혼자 하니까 당 안에서도 또 고립이 되어 있는데 네. 거기는 윤어게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송원석 원내대표는 그래도 의원들의 대표니까 의원들 중에서는 지금 전륜하자는 TK의 일부 의원들의 주장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서로 지지 기반이 다르면서 투 보이스가 나오는 거죠. 저거는 국합 배드캅 전략이 아니고 그냥 당이 그냥 박살이 난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아니 근데 송원석 대표는 자기 출마해야 되니까 뭐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명절 때 다녀보면 이제 민도가 느껴지니까 선거해야 돼. 당장 뭐 한 표 한 표 얻어야 되는데 여기서 윤어게인 하고 있으면 누가 찍어줍니까? 그러니까 송원석 대표는 전략적으로 저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반대로 장동혁 대표는 이번에 출마 안 하잖아요. 당 대표니까. 그러니까 뭐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본인이 뭐 대전 충남 통합해서 출마한다. 그러면 장동혁 대표 저렇게 못 해요. 그런데 자기가 출마하지 않고 자기는 지금 뭐가 중요하냐면 이 당의 적자로서 당권을 지키고 요 힘을 가지고 뭐 죽이든 살리든 이걸 계속 지켜서 자기 대권, 차기 대권 가는 구도를 짜는 게 중요한 거예요. 대패를 해도 조직만 남기면 돼요. 왜? 그 사람들이 결국 자기 선거를 도울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의 의미 있는 선거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냉정하게 보면 저는 그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게 지금 장동혁의 전략이 먹히는 건요. 아무래도 당권을 장악하는 거니까 오늘 그 국민의힘 대변인들 있거든요. 그분들 페이스북 보면요. 다 장동혁 글을 공유해가지고 대표님하고도 한 배 타겠습니다. 다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저게 지금 장동혁 대표의 판단이 정무적으로 너무 잘못됐고 저거 지금 사지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주변에서 지금 말릴 수도 없고 오히려 장동혁의 흐름에 한 배를 타서 당권 좀 같이 한번 해먹어보자라는 게 지금 주류적인 그 당직자들의 흐름이니까 뭐 속으로야 반대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드러나는 의사표시는 윤어게인, 장동혁 어게인이 훨씬 더 강력하다. 저 내부에서는. 이해는 안 되지만 현실은 그래요. 지금. 근데 국민의힘은 원래 잘 아시겠지만 영남과 수도권이 원래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영남은 영남끼리 그냥 알아서 하는 거고 아마 장동혁 대표 선거 때 오는 거 싫어할걸요? 영남에 선거 뛰는 사람들이. 아니, 제가 보기에는 2018년 지방선거 재판이 될 거예요. 네, 그때 그럴 것 같아요. 홍준표 당대표 지원 유세 올까봐 못 오겠죠 그때. 후보들이 도망다녔대. 막 크락션 울리고 오면은 막 당대표 비서실에 로비하고 오지 제발 말라고. 못 오게 해라. 대표님 일정 우리 건너뛰고 이렇게 딴 데 가도록 짜달라고 막 로비하고 그랬어요. 얼굴 그때. 보이면 안 돼. 표가 떨어지니까. 표가 크 떨어지니까 아마 장동혁 진짜 대표 그랬어요. 못 오게 할 거예요. 근데 이번에도 또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 100% 국민의힘 후보들 이번에 하얀 잠바 있습니다. 빨간 잠바 안 입고. 빨간 거안 입고. 못 입을 거예요. 예. 파랑하고 하얀색 물결이 될 거예요. 못 흰 입어요. 잠바. 예, 빨간 잠바 입고 다니면서 어떻게 캠페인을 할 거예요. 아마 색깔도 그렇지, 바꿀 그렇지. 수도 있어요. 아. 예. 참 그거 보면은
민주당이 다른 건 몰라도 야당 복은 진짜 아유. 참 진짜 그거 큰 것 같아. 근데 저런 당을 믿고 하면 안 되죠. 잘해야죠. 그럼요. 그렇죠. 네. 자, 한동훈 그리고 당 또 하나 생긴다고 그러던데 그런 썰이 많던데 한동훈 그 뭐 장동혁은 윤석열의 숙주 숙주다. 뭐 험한 말 많이 해서 장동혁 끌어내지 않으면 보수가 죽는다. 그러면서 여의도에서 좀 창당한다는 썰이 좀 파다하다 그러던데 그러니까 출마도 출마고 창당한다. 그 이유로다가 드는 게 그 새로 당명 지금 한다잖아요. 그래서 공화당 뭐 공화자 얘기 나오니까 거기서 자신감을 뿜뿜 얻었다고 그러던데. 그래서 창당한다는 얘기 그 진짜예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 예, 그 한동훈 대표하고 예. 같이 세력을 할 정치인들이 많지 않아요. 없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다 비례인데 던지고 예. 나와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민주당 같으면 그럴 수 있어요. 민주당의 정치 DNA, 정당 예. 문화 같으면 이 판에서 안 될 것 같으면 나 이번에 못 먹어도 좋아. 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정치 결사체를 만들고 동지애로 정치를 하는데 예. 국힘은 그런 문화가 아니에요. 예, 이익 결사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10원 한 푼이라도 불이익이 돌아오면 절대 움직이지 않는 DNA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한동훈 믿고 나와가지고 창당할까요? 저는 아니라. 저는 배현진 의원도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예, 좋은 배현진도 지역구 안 나올려나? 나오겠어요? 안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예. 무소속으로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친한계는 조만간 무너질 거라고 봐요. 그 장도혁 대표가 저런 길로 계속가면 이 체제가 무너질 거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들어가서 접수하면 된다. 이런 판단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막 이런저런 소문을 내면서 권력 갈등을 하는 거지 저는 창당할 에너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아니 그리고 저기 페이스북도 참 저게 자기 비판 같은데 장동혁 대표는 윤석열 세력의 숙주일 뿐이라 그러는데 한동훈 전 대표도 윤석열 세력의 숙주 아닌가요? 그렇지. 거기다가 장동혁을 끊어내야 합니다. 근데 국민들은 한동훈도 끊어내야 됩니다. 다 그러고 있거든요. 검찰 권력의 막둥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그러지 않으면 보수가 죽는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장동혁이 다 사라져야 그나마 이제 보수의 전 재건이라는 말을 안 쓰고 보수 창건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상과 새로운 사람들이 보수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게 정말 저는 새로운 움직임이 나올 거지 저게 장동혁이든 한동훈이든 둘 다 국민들의 시각에서는 뭐 도토리 키재기 아니냐 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수도권 지역위원장들 전화 돌려서 취재하면 당원들이 무슨 얘기를 제일 많이 합니까? 라고 하면 한동훈 대표 비겁하다. 그 당원 게시판 사태에 대해서 그거 내가 잘못했다. 우리 식구 누군가 썼다면 그거 다 내가 쓴 거니까 다 내가 짊어지고 가겠다. 진짜 잘못했다. 죄송한. 삼보일배하고 딱 털고 이렇게 됐다면 아마 지금쯤 한동훈 대표 중심으로 사람들이 쫙 모였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사과하지 않는 그 태도에 대해서 보수 지지자, 보수 유권자들이 아우 저런 사람이 무슨 정치를 해. 이런 생각이 굉장히 팽배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릇의 크기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 뛰쳐나가서 창당을 할 정도면 두 개 중에 하나는 적어도 해당이 돼야 돼요. 제가 보면 굳은 정치적 신념이 있는 이른바 우리는 뭐 실패하더라도 우리가 옳다고 믿는 방향으로 끝까지 가보자라는 그쵸. 이런 이념 결사체적인 성격이 있거나 아니면 야 우리 대장이 집권할 거야. 대선 이길 거야. 그러니까 지금 어려움을 겪더라도 같이 한번 해보자. 두 개 중에 하나는 적어도 돼야 돼요. 둘 다 안 돼요. 근데 솔직히. 그렇지. 그걸 자기들이 알죠. 또 네. 아는 거를. 그래서 저는 창당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냥 등이라도 따숩게 그냥 지내자. 아니 그거 계속 지방선거까지 대립각은 세우겠죠. 그리고 지방선거 참패하면 그때 먹겠다. 장동혁을 끌어내리고 내리고. 그때 가서 당권을 접수하는 그런 계획은 짜겠습니다만 당을 새로 만드는 거는 못할 거예요. 그리고 이게 공통점도 있어요. 장동혁, 한동훈, 뭐 이준석 이렇게 지금 3강 뭐 3체제로 지금 분류를 하잖아요. 요 세 정치인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남의 얘기를 다 듣지 않습니다. 다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주목만 위해서 정치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익 정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옛날처럼 뭐 쇼 통합이든 뭐 손잡는 연기라도 못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분열은 상수고 과거에 2018년도에 민주당이 압승을 했잖아요. 이번에는
보수라는 이 구태 수구 세력의 분열까지 있기 때문에 전 괴멸. 초압승 그렇죠. 괴멸과 더해지면 초압승은 일단은 좀 구조적으로는 열려 있는 거 아니냐. 잘만 하면 초압승까지 전 가능하다고 봅니다. 쓴 책 이름이 도수의 괴멸이었나 종말이었나? 선지자적 예언적인 관점에서 썼던 명전데 많이 안 팔렸어요. 근데 보수의 종말이라고. 아 종말이었나? 보수의 종말. 아, 괴멸이라고 했어야지 그 팔렸을 텐데. 제가 속편을 쓰겠습니다. 아니 그거 말고 속편 그거 하기로 했잖아요. 보수의 종말이 아니고 보수의 말종. 그래서 사람 멸구하면서 쓰기로 했잖아. 인물 열 인간 명남 의원님하고 공저를 한번 공저로. 알종으로. 아니, 아까 참 우리 방송 들어오기 전에 그 얘기했잖아요. 장동혁 그 유니버스를 판단하는 거 네. 장동혁 왜 저럴까? 왜 이렇게 판단을 못할까 했을 때 그 설명을 명확하게 했잖아. 그래서 우리 그 얘기 좀 해달라고 했었잖아. 그 얘기 한번 해주세요. 일단 장동혁 대표가 당 대표를 너무 쉽게 빨리 됐어요. 그러니까 장동혁이라는 정치인의 내공에 비해서 지금 쓰고 있는 감투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이 감투의 무게를 이겨내질 못해. 그러다 보니까 휘둘리는 거죠. 사실은 어제 저녁에도 모 인사가 밤에 술 먹고 장동혁 대표한테 전화해서 당신 말이야 뭐 전륜 같은 쓸데없는 얘기하면 고모 씨 뭐 전모 씨. 전모 씨 나까지 해서 가만 안 둘 거야. 당신부터 끌어내릴 거야. 라고 이제 밤에 전화했다고 오늘 아침에 소문이 돌던데 근데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무슨 씨야? 그런 사람들한테 휘둘리는 거야 지금. 휘둘리니까 적어도 어느 정도 내공이 있으면 네. 본인이 판단을 하고 돌파를 할 텐데 그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훈련이 없어요. 아니 그리고 이분이 이제 점오잖아요. 점오. 그러니까 근데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당 대표 가려면 이렇게 선수를 쌓아가면서 의원들 사이에서의 일종의 이제 동지애적 그렇지. 의리가 있는 이제 팀이 있어야 돼요. 네. 의견 그룹도 있고. 근데 그게 제가 보니까 장동혁 대표는 그게 전부 유튜버들이에요. 그러니까 전한길, 고성구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그 뭐랄까 지도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고 하는다는 소문도 있잖아요. 뭐 실제로 그런 그 고성구 TV 이런데 적극적으로 출연하고 이런 걸 보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 에너지가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내에서 파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은 겉돌기도 하고 뭐 이런 측면이 있고 그러면 그런 장동혁 대표를 좀 도와서 뭘 해보겠다 이런 사람들도 별로 없는 것이고 그러면 장동혁 대표를 끌어내리고 뭐 새로운 권력을 세워보자 그렇기에는 반대쪽에도 별로 에너지가 없고 그러니까 자중질환 상태로 질이 간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요약하면 장동혁 대표는 실력은 되게 없는데 욕심은 되게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이게 모순 관계잖아요. 근데 아까 장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럼 장동혁을 끌어내리자. 그럼 다음 대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뭐 김종인 위원장 또 데리고 올 거예요? 뭐 없어요 이게 지금. 뭐 옛날 김종인 위원장이지 뭐 누가 와서 합니까 이거를. 그렇다고 뭐 이준석 데리고 올 거예요? 안 되는 거 이게. 그러니까 대안부재라는 것도 사실은 이 장동혁 체제를 더 공고하게 만드는 이 지금 수구 보수의 내부에 좀 복잡한 속사정 아닌가. 제가 보기엔 제일 큰 원인은 한 100일 정도 남았는데 그게 국회의원 총선거가 아니고 지방선거라 이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자기 선거는 아직 아니니까. 2년이 훨씬 더 넘게 남았기 때문에 그때 만약에 올 6월 3일 선거가 국회의원 총선 같으면 어떻게든 끌어내립니다. 대안을 만들어서라도 끌어내려요. 근데 국회의원들이 이게 남의 일이거든 일단 지방선거가. 그러니까 지금 현역 국회의원 중에 지방선거 출마하겠다는 사람들은 다 TK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대구시장 거기만 복잡하게. 대구만 바글바글하고 네. 나머지는 안 나가잖아요. 자기 선거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사실상 그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이후에 보수가 절멸했는데 그 이후로 재건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사실 따져보면 장동혁 대표가 무슨 얼마나 극우겠어요. 민주당에서 정치하고 싶었던 사람인데 이게 안 돼서 간 거잖아요. 그 윤석열도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소위 대한민국에서 정통 보수라고 불리는 기득권적 보수들은 그 당에 그냥 암약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이익이
이익만 챙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와 국익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진짜 애국심을 가지고 정치하는 사람은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당은 그 운명을 다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박물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게 맞다. 그게 아마 이제 이번 지방선거고 다음 총선 때는 더 심각한 수준으로 저는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러니 저러니 해서 새로운 방식의 정계 개편이 시작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그러니까 저 세력 안에 있으면은 이제 찍소리도 못 하고요. 하면은 뭐 그냥 윤리위로 바로 그냥 덤비는 소 돌로 쳐버리니까 자유의지의 촉체잖아요. 장동혁이 걸어다니는 당기관, 당중앙 걸어다니는 거예요. 그냥 그치, 예. 장동혁이 우리가 볼 때는 비실비실해도 저 그 말 진짜 그 안에서는 무서웠어요. 거의 고개 쳐들면 돌로 쳐 죽인다. 수령 어우. 만열이잖아요. 그 안에서는 고개 들면 큰일 나. 말 못해요. 카리스마가 그래서 네. 아무도 찍소리도 못해요. 고개를 들면 돌로 쳐 죽인단 말을 세상에 당 윤리위에서 를 인용해가지고 못해요 그런 거 그 당에서는 무서워요. 마지막으로 나 요거 오늘 이게 이 뉴스가 났던데 최상모 오랜만에 뉴스가 났는데 기소가 됐더라고. 그 위증 혐의로 다 기소가 됐더라고요. 근데 공교롭게도 재판장이 이진관 재판장으로 됐는데 오늘 기피 신청을 했어요. 기피 신청을 한 이유가 일단 이 최상목이 기소된 이유가 그 위증 혐의인데 대통령실 그 CCTV에서 그 윤석열한테 받은 문건 8번. 그걸 갖다 뭐 꼬깃꼬깃 접었다 그러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 53초간 이걸 봤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봤는데 보는 장면이 찍혀 있는데 최상목이 이 문건을 받은 기억은 있는데 내용을 본 기억은 없다. 이게 위증이다 해서 지금 기소가 된 거잖아요. 근데 그때 그 말을 한 게 한독수 재판이었고 한독수 재판관의 재판장이 이진관이었으니까 같은 이진관 재판장으로 하는 건 나는 못 받겠다. 이 예단을 가질 수가 있으니까 하고 기피 신청을 했다는 거거든요. 23년형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아니 속내는 그런데 뭐 그거 누가 몰라 지금 다 그렇지. 그거는 이제 이진관 재판부에서 이루어졌던 위증 혐의로 기소가 됐다고 하면 예. 법률적으로는 변호사가 기피 신청 이유는 사유는 돼요. 아. 잘 작성을 했네요. 그럼 처음부터 그럼 배당을 왜 이진관 재판장한테 했을까? 그 무작위 배당. 저거는 무작위 배당이었을 거예요. 예. 그럼 이런 미리 그러니까 재척 사유는 되지 않았었? 아니 근데 그거를 사전에 거르진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래요? 무작위 배당을 하고 그렇구나. 배당이 됐는데 뭐 기피 사유나 그 회피 사유가 있으면 그때 가서 하는 거지. 배당까지는 무작위로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내가 오랜만에 최상목 잊혀졌던 인물이었는데 얘기가 나왔고 난 기소가 됐는지도 몰랐었어. 그런데 위증 혐의로 보니까 기소가 됐더만요. 네. 좀 이진관 재판장 못지않게 센 재판관이 좀 정확한 판결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아니 기피 신청했다고 다 받아들여집니까? 그건 아니죠. 또 재판부가 네. 또 판단하니까. 이진관 판사가 판단하겠죠. 아니 지금 다음 주 월요일이면 많은 재판부가 좀 이동하지 않나요? 네, 법관 인사 인사 이동. 이동이 인사 다음 주 이동 월요일자로 예. 있으니까 예. 꽤 많이 바뀔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정말 모든 판사들이 진짜 이진관 재판장하고 좀 동기화됐으면 좋겠어요. 국민들이 아니 이게 이렇게까지 가슴을 정말 쓸어내리고 이렇게 볼 사안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진관 재판장이 뭐 엄격하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정상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동기화가 돼야 이게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다시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민들이 지켜보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국민들이 비판하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지켜만 보면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국민을 세게,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예, 비판하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게 제일 그러니까요. 예. 만만하게 본다는 거. 예. 아니 뭘 해도 아무 죄야 제재가 안 들어오니까요. 뭘 해도. 그러니까 신인규 변호사 맨날 말하는 거 조의대 탄핵 부분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 네. 나 요즘 그거 밀고 있잖아. 그러니까 휴먼 에러를 저는 바로잡지 않고서는 백약이 무효라는 생각이 오늘 듭니다. 취재 편의점에서 그 한정혜 민주당 정책위 의장 인터뷰를 했는데 예. 그 조희대 탄핵에 대해서 그 서초동에 있는 시민들이 그렇게 노력하는데 그 질문이 그거더라. 왜 민주당 조희대 탄핵 여태 안 하고 뭐 하고 있냐. 그러니까. 그 질문에 서초동은 대해서 이거였잖아. 정책위 의장으로서 얘기를 해봐라라고 하니까 2차 특검에서 빼도 박도 못하는 증좌가 나오면 국회는 참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이라도 조희대 대법원장과 관련해서 확실한 증거가 나오면 탄핵 간다.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소에 그러니까 민주당은 두 가지더라고요. 검사, 판사 탄핵 심판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다 기각
결정이 나와서 뭐 웬만한 거 가지고 가면 또 기각돼서 오히려 그 면죄부를 주는 이런 경우가 생길까봐 못했는데 예를 들어서 딱 떨어지는 확실한 증거가 나오면 바로 탄핵한다. 근데 그거는 생각을 달리하셔야 되는 하여튼 게 그때 민주당 입장으로서. 달리해야 되는 게 절대 조희대 사법의 칼을 열어주지 않아요. 영장전담판사 다 조희대가 임명했는데 미쳤다고 문 열어줍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전 불가능한 전제고 전 이거예요. 일단 그냥 어떤 공무원도 정치행위 하는 거를 불안해합니다. 했다가 징계당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법관 중에 법원장도 아니고 대법원장이 그것도 대선에 개입한 의혹이란 말이에요. 정치 중립을 위반한 정치 개입 행위인데 이걸 갖다가 가만히 놔두면 대한민국 전 사법질서 못 잡는다고 보는 위기감이 있고 또 하나는 헌재로 넘어가잖아요. 전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좀 받아봐야 되겠어요. 도대체 대법원장이 어느 정도까지 이 정치 개입을 하는 것을 우리는 용인할 것인지 전 잘 모르겠거든요. 저는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따라서 전 그 행위를 좀 평가해줬으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휴먼 에러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전 사법개혁이 좀 농도가 좀 매우 얇다. 전 그렇게 보는 겁니다. 뭐 하실 말씀 있을 것 같은데 다음에 나가서 하시고 5시 지금 시간이 아 5시 넘었어요? 더 빨리 가야 돼요 목동까지. 아 늦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장윤성 기자, 신인규 변호사, 김용남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